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기리스는 조금 욕심내서 물론 이번 주 FMC도 있고 애플 실적 발표도 있고 볼 게 산더미처럼 쌓여있긴 하지만 그래도 11월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도 나름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과연 이번 달은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그리고 조금 뒤에 보시면은 매우 흥미로운 게 있어요. 100% 확률로 11월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빠르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첫 번째입니다. 드디어 FMC가 오늘 밤 공개.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FMC의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공개될 예정이며 일단은 동결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라고 하죠. 하지만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8월의 1, 그리고 이제 12월의 FMC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파월이 비둘기 마술을 보여줄지 아니면 또 매가 되어서 우리 머리를 쪼갤지 어떠한 발언이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비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 아니죠, 새벽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미국 AMD 실적 발표. 미국의 AMD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긴 했는데요. 하지만 시간 내에서는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PC에 들어가는 CPU 판매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길이 근데 왜 시간에서 빠졌냐? 그건 바로 4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시간 내에서는 조금 빠지는 모습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적을 보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도 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지 잘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AMD의 주가 흐름도 매우 중요하겠죠. 다음입니다. 반도체 좋다 의심 마라. 자, 올해는 반도체 바닥을 확인하는 해였으며 그 와중에 HBM이 라이징 스타로 등극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존 반도체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마트폰, PC 수요가 살아나며 반도체 가격도 상승세로 이제는 드디어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라이징 스타인 HBM의 생산 능력을 올해보다 2.5배 늘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며 올해 시설 투자에만 무려 53조 원을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는 당연히 미래에 다 벌어들일 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는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상승 사이클이다 라는 이야기는 분명 해볼 수 있긴 한데 다만 일각에서는 주가는 얘기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반영한 바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 경기 둔화 이러한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반도체가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은 맞는데 빠르게 회복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 여기에 베팅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제발 빠르게 8만전자 그리고 내년 말쯤에는 9만전자 이런 거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 시기가 몇 개월 정도는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솔직히 이걸 계속 믿고 싶긴 한데 또 믿음이 많이 안 가는 게 반도체이기도 하죠. 그런 만큼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보다는 더 공부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기릿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반대로 반도체 말고 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뷰도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게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방금 전에 봤던 대로 생각보다 시간이 또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렇게 반도체가 회복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HBM 관련은 또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상장했던 워트라는 기업인데요. 요즘 이 친구가 차트를 보다시피 매우 날린 걸 볼 수 있고 상장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워트가 벌써 2배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워트가 어제는 상한가, 오늘 또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간 이유가 뭔가? 바로 삼성전자의 HBM 생산 확장 발표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워트는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를 주요 제품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반도체 사이클이 올라간다는 거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을 받고 주가가 반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워트뿐만 아니라 새로 상장하는 반도체 기업들 우리가 당연히 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말하는 동시에 바로 반도체 관련 공모주인 에이징랜드가 목금 청약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기억나시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TSMC의 VCA 기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이징랜드라는 거. 그래서 이 기업에는 1900곳의 기관 투자자 참여, 경쟁률은 490대 1,
그리고 공모가는 상단 21,400원을 초과한 2.5만원에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욕심을 내긴 냈지만 그래도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이고 데이터도 나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나 근데 그 경쟁률이 좀 낮은 것 같아 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경쟁률은 공모 금액이 낮으면 많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공모 금액이 크면은 경쟁률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 금액이 조금 큰 편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준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에이징랜드 삼성증권에서 진행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하고 저 기릿은 청약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13개월 만에 탈출, 산적한 변수들. 13개월 만에 무역 수지가 16억 달러 흑자를 보고 수출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내용이죠. 참고로 무역 흑자와 수출 플러스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달성한 것은 무려 20개월 만이라고 하니까 최근 들어 증시가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 정말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출이 결국 우리나라 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뭐가 수출을 이렇게 이끌었나 봤더니 결국 또 반도체네요. 반도체 수출 감소율이 마이너스 3%로 아니 길이 뭐야 반도체 때문에 또 줄었대잖아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많이 회복한 겁니다. 참고로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시장에서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인데 이게 회복하니까 우리나라 수출도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좋았던 거는 또 자동차 19%, 선박 무려 101%, 디스플레이 15%, 이 친구들이 열일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기억나시나요? 한 증권사의 뷰를 봤을 때 11월은 증시가 회복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실적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거를 보라고 했는데 결국 거기서 그 4개가 좋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 수출 때문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망은 당연하게도 매우 옳다고 볼 수 있겠죠. 수출이 좋으니까 실적이 좋고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대중국 수출도 회복한 것도 충분히 호재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수출이 증가하려면 결국은 반도체 플러스 대중국 수출 회복 요 두 개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와 금리,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변수가 가득가득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신용잔고 10% 이상 종목이 없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B2가 문제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실제로 B2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는 신용잔고가 10%가 넘는 친구들이 넘쳐났었죠. 제 기억에 15%인가 그 정도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최근 증시가 하락하자 싹 다 사라졌다고 하며, 그래서 지금 신용잔고 상위가 누군가 30일 기준 1등이 화천기계로 9.3%, 그리고 VT, 피델릭스, 한국무브넥스 등이 상위권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쉽게 건들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신용잔고가 높은 기업은 예를 들어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용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칠게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불안할까요? 아니면 안정돼 있을까요? 당연히 불안하겠죠. 언제 다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먹어도 많이 못 먹고 그냥 빠르게 먹고 나오는 그러한 단타가 많아진다고 말할 수 있고, 결국은 이러한 매도세가 나오면 주가는 또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반면 떨어질 때는 신용 물량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반대 매매까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신용잔고가 높은 친구는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질 때는 가속도가 붙는 최악의 상황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아니 길이 그러면은 이거 신용잔고가 이렇게 높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근데 다들 먹을 게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전체적인 그냥 멀리서 봤을 때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신용잔고가 높다는 그 말인즉슨 당연히 시장에서 인기가 매우 좋다는 거겠죠. 이거는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주가가 급등할 확률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어떻게 우리가 단타꾼들, 하루 종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뛰어노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직장인 투자자는 좀 안 맞는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신용잔고가 높은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좋지 않기 때문에 기르분들도 이왕이면 조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아마도 내일 아니면은 늦어도 금요일날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합법적인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영풍지지에서 곧 열릴 예정인데요.
오늘까지 하한가를 맞으며 무려 6번 연속 하한가를 맞고 있는데 그동안 주가는 54,000원에서 오늘 5,700원까지 무려 마이너스 90%가 빠져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내일부터라고 예상을 하는가 봤더니 내일까지 만약에 하한가를 가면은 4,000원까지 하락하게 되는데 이 주가는 2020년에서 2022년 그때 주가 수준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 말인즉슨 오른 거를 대부분 반납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슬슬 야, 이만큼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반등 좀 나타나지 않겠어? 이러한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삼천리, 성광, 서울가스 등도 21년에서 22년 그때 가격쯤 되면은 반등이 잠시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빠르면은 내일 아침 아니면 늦으면은 금요일 아침쯤에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름들 여기서 무조건 생각할 게 있습니다. 단타 대회 참여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일단 1번 절대 큰 금액으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혹시나 잘못하면 그냥 몇십 프로가 그냥 슉 없어지는 그냥 돈이 없어지는 마법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매수할 때 하한가 가격에 그냥 매수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한가에 지금 잔량이 엄청나게 쌓여 있잖아요. 그게 깨지는 걸 확인하고 그때 사는 게 두 번째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거는 무조건 단타입니다. 그날 하루만 봐야 된다는 거. 그 이유는 이 두 개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죠. 서울가스와 삼천리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렸던 거 기억나시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 그냥 주가는 계속 빠집니다. 계속 빠져.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10%만 올라도 그게 돈이 얼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거 딱 보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워렌 버핏, 비아디 또 팝니다. 자, 결국 이 워렌 버핏은 무조건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잘하실까요? 자, 버핏은 모두가 전기차, 2차전지에 환호할 때 오히려 BYD를 팔고 나가면서 사람들의 많은 눈길을 받았었죠. 야, 저 할아버지 진짜 미래 볼 줄 모른다. 어떻게 저걸 지금 파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었는데 하지만 지금 보면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아마도 버핏은 전기차 산업이 잠시 멈출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나 보다 라는 얘기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어쨌든 이번에도 BYD를 팔아 지분율은 8.05%에서 7.98로 낮아지게 되었다고 하며 그리고 지금까지의 BYD의 흐름을 보면은 2022년에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중국도 출산 정책 시급해. 인구 대국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중국을 빼놓을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중국도 1위 자리를 내놓고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기면은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중국은 벌써 14.9%를 찍었다고 하죠. 게다가 중요한 거는 중국의 신생아 수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래서 어제 시진핑 주석은 출산 증진책에 바탕을 두고 결혼과 출산을 적극 육성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도 요즘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 정부도 저출산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 들어 엔젤 산업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전화 말고 문자로 해주세요. 콜포비아라고 아시나요? 전화통화에 대한 바로 두려움을 말을 하는데 MZ세대 중 콜포비아를 겪고 있는 사람은 무려 35%나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주변에 3명 중 1명은 전화보다는 문자가 더 편하다는 소리가 될 것 같은데 저기를 또 주변 사람한테 한 가지 썰을 들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사람이 일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잠시만요 하고 전화를 끊고 갑자기 카톡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물론 저 기릿은 그걸 듣고 야 주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긴 했었지만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콜포비아를 겪는 사람들은 뭐가 두려운 걸까요? 바로 생각할 틈 없이 바로 대답하는 거.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말 실수할까봐 이런 것들이 무섭다고 볼 수 있고 혹시나 내 발음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나 그런 고민도 있고 그 반대로 내가 상대방 말을 알아듣지 못할까봐 이러한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나 메시지에 매우 친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공차 6천억 뭔가. 요즘 초등학생들은 만나서 마라탕을 먹고 탕후루 하나 먹고 밀크티를 한 잔 마신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바로 그 밀크티 브랜드인 공차가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공차의 매각 가격이 6천억에서 7천억을 오갈 것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고로 현 주인이 바로 TA 어소시에이츠인데 19년도에 공차를 살 때 3,500억을 줬고 지금은 거의 2배 가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좀 놀란 게 있죠. 공차 분명히 브랜드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진에어, SPC3립, 동원 F&B, 빙그레 요런 친구들의 시총도 6천억이 채 안 되는데 공차의 몸값이 꽤나 높다는 게 신기하네요. 다음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이거를 좋아하실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은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서울교통공사는 내년 1월부터 4호선과 7호선에 의자가 없는 칸을 2칸 만들어 시범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당연히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앉으면 그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사람이 서면 분명 몇 명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했다고 하며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러한 효과가 입증된다면 다른 곳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34 월드컵 우리가 연다. 진짜 사우디는 2030년부터 세계 중심이 되려고 많은 걸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034 월드컵 개최까지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소식. 기존에는 카타르 월드컵 때 그런 논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술도 못 마셔, 노동자가 뭐 사망해, 언론의 자유도 없어. 그런 논란 플러스 그리고 이제 사우디 내에서의 인권 문제, 9.11 테러 등의 문제 등의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사우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같이 신청했던 호주가 기권하며 단독 후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우디는 2034 월드컵도 개최하게 되고 요즘 들어 사우디는 스포츠에 매우 진심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미 날강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스포츠 스타를 영입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여튼 앞으로 최소한 10년간은 우리가 사우디에 관련된 이야기를 매우 많이 볼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하나솔루션 과도한 저평가.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현대차증권은 신재생 사업 실적이 예상보다는 부진하긴 한데 이미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며 목표 주가 5.6만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이제 겉토양이 좀 바닥권에서 양봉이 좀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혹시 여기가 바닥인가 라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하나솔루션은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태양광 시장에 강한 수요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며 미국 2, 3 공장 가동 효과가 나타나며 4분기는 3분기 대비 3배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실적 성장이 확실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저기리스는 한 가지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년에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결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하죠. 그렇다면 결국 신재생에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은 힘을 못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기에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25년까지 5배 갑니다. 투자은행 번스타인에서 비트코인이 25년 중반까지 15만 달러를 돌파한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반감기 이벤트와 현물 ETF 승인 호재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추가적으로 지난 12개월간 코인 토큰 가운데 약 70%가 잠자고 있는 물량이라며 채굴자들도 상승세를 예측해 팔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게다가 현물 ETF 승인은 올해 말 아니면 내년 1분기 이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은 올라갈 일만 남았다 5배 더 오른다 이러한 예측을 했다고 하네요. 과연 코인은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1억이 넘는 날이 올 수 있을지 그게 바로 내년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1월은 좋다. 세린베이 결국에도 이번에는 맞았죠. 그래서 한번 통계를 재미로 보자면은 무려 100% 확률로 11월에는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신한투자증권의 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미국 증시가 8월에서 10월 3개월 연속 하락했을 때 1977년, 1990년, 2016년 그때는 무섭게도 11월에는 무조건 평균 4% 정도의 반등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실적 전망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주가도 하락하면서 가격 매력도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는 욕심을 내도 되는 구간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틀 전인가요? 어젠가 봤었죠. 코스닥이 이제 한 달 동안 10% 넘게 하락하면 그 다음 달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대부분 보여줬는데 그러한 통계도 여기에 힘을 한 번 더 실을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위워크 파산. 공유경제 대표 주자였던 공유오피스 위워크가 결국 파산 신청을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달 2일 채권자들에게 줘야 될 이자 9,500만 달러를 지급하지 못하고 유예 기간을 가지고 자금 마련에 나섰는데 하지만 결국은 실패할 것으로 보고 파산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도 위워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마저 파산한다고 하니까 확실히 지금 세계 경제가 그렇게 밝지만 않구나 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슬라 소송 승소.
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의 오작동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제기된 소송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테슬라가 승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송한 상대방 측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보조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에 제조 결함이 없으며 사고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네요.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테슬라는 다시 200달러를 회복했는데 과연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요 녀석이 상승해야 2차 전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